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쟁글 김준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국장은 안 하시죠? 네. 아, 편안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국장 안 네.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예. 저는 제가 시장을 못 보고 있으면 아예 투자를 아, 안 해서 시장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쪽은 항상 어쩔 수 없이 접하시니까 또 네, 투자를 하시고. 그래서 뭐 하시는 비트코인이나 일이니까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나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그냥 넣어놓고 있어가지고 그냥 시장을 많이 안 봐도 전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으니까 네. 제가 넣어놓고 이제 알트코인들은 가끔 관심이 생겨도 그냥 뭐 한 몇 달, 1년 정도는 보고 뭐 조금 넣어볼까 이 정도에 보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막 데일리 이렇게 막 보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일 부러운 사람이네요. 진짜.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부럽다고?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제3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가 너무 부럽습니다. 비트코인 갖고 계시지만 비트코인의 하락과 상승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네, 언젠가 제가 예전에 전 첫 직장이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그랬고 그냥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수익률은 나올 때 한 번만 잘 나오면 된다. 이게 유행하겠는데. 네. 그래서 수익률은 네. 뭐 중간에 뭐 벌었다 뭐 떨어졌다 보면 내가 돈 뺄 때만 올라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한 번만 벌면 된다. 그렇죠. 라서 맞는 얘기죠. 그런 관점으로 네. 예전에 투자했을 때 떨어질 때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버티셨군요. 네네. 그 시간을. 네네. 어쨌든 다시 오르면 그때 또 네네. 나오면 되니까. 네네. 아, 그거 많이 하는 말이긴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 팔기 전까지는 아직 손실 난 거 아니다 이런 말.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팔기 전에 올랐을 때는 이제 돈을 번 것 같아 자꾸 뭘 사게 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RWA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저희가 요즘에 RWA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맞아요. 그만큼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관심에 비해서는 좀 적게 다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냥 제 주변엔 오로지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요즘에. 아, 그런가요? 예, 뭐 네.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한 사람 없어요. 어차피 다 RWA. 그건 다 지금 김준호 대표님 같은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어차피 오를 건데 뭐 지금 걱정할 필요 없고 네. RWA에서 우리가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저희가 다뤘던 게 뭐 시큐리타이즈, 온도, 그리고 체인링크 네. 그리고 이제 거래소 중에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이런 그렇습니다. 곳들을 좀 이렇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별적으로는 다 다뤘는데 요걸 한번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네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자, 오늘 제가 RWA 얘기를 또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요즘 이제 뭐 AI 얘기하면서 AI라는 기술이 뜬다라고 했었을 때 네. 어느 섹터를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게 나오는 것처럼 좀 RWA 하면은 RWA 종목 하나하나씩은 보고 있지만은 이제 기업들이 쓰고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이게 그 먼 미래에 내가 뭘 보고 있을 건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큐리타이즈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곳인데 한화 같은 곳에서는 왜 여기에 이만큼을 해서 거의 뭐 2대 주주 뭐 1대 주주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뭐 올해 엑시트하려고 투자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RWA 섹터가 뜨면은 나는 미리 거기에 키 플레이어가 될 곳들은 어떤 곳이고 나는 그 중에서 어떤 곳을 왜 심어 놓겠는가. 전기차 시장에서의 뭐 몇 년 전 이제 뭐 테슬라를 뭐 몇 년 전도 넘었지만 투자를 했었던 것처럼 이 섹터의 지금 초기 일꾼들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저희가 막 지도를 그려본다고 하면 어떻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 사실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제 그 부동산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시행사도 있고 시공사도 있고 뭐 중개인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기존 금융 자산들이 RW가 리얼월드 에셋인 것처럼 말 그대로 어디 가상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자산들을 기존과는 조금 더 블록체인이나 AI를 활용한 디지털라이즈를 더 시키는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발행, 운용 그리고 그 운용을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나 검증 작업 등등 그리고 인프라 형태로 여기 RWA도 그
초기 자산이 발행이 되고 검증이 되고 유통이 되고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엑시시 되고 그 검증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밸류 체인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각 섹터 중에서 지금은 조금 더 어디가 주목을 받고 있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세큐리타이즈 같은 곳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그 이번 달 초에 상장을 하게 된 것도 가장 먼저 이제 발행 쪽이 일단 자산이 들어와야지 될 수 있으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RWA 많이 한다 하지만 시큐리타이즈 같은 것들에 대한 뭐 유동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건 이게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발행 다음에 거래 쪽은 뭘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 그리고 그 내가 찾은 곳은 돈을 벌고 있는 곳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런 시장에서 좀 공부를 해보면 저도 이제 뭐 국장 투자는 안 하지만 지금 뭐 국장도 안 좋아졌고 뭐 코인은 계속 안 좋았었고 하다 보면 투자를 내가 쉬어간다 하는 것도 선택이겠지만 만약 내가 쉬어가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뭔가 베팅을 해보거나 고민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RW의 초기 섹터들을 충분히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큐리타이즈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도 주셨지만 이제 뭐 하나 그룹에서 네네.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좀 네. 최대 그렇죠. 주주인 네네.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궁금해서. 네. 저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주식을. 시큐리타이즈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는 음. 기업에서 요청이 오면 그걸 온체인화 시켜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모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이 수수료가 뭐 말하자면 그 뭐 주식 뭐 얼마치를 해주는데 몇 퍼센트를 받는 건지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네. 공개되지가 않았는데 네네.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저희? 실제로 그 시큐리타이즈는 증권사의 그 우리가 그 자산을 이제 발행하는 이제 그 IBD 데스크 같은 데서 뭐 데파이낸싱이나 에퀴티 파이낸싱을 하는 것처럼 네. 그 자산 발행을 해주는 거에 대한 발행 규모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적으로 가장 크고 절대적으로 가장 컸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 비중이 한 55% 60% 정도까지 내려오고 발행된 자산을 이제 운용해 주는 것까지로 좀 확장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는 그냥 발행만 일회성 단발성 위주의 매출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단발성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이제 매출 형태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시큐리타이즈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뭐 제일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그렇게 해봤자 주식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RW 내에서 주식 섹터는 굉장히 작습니다. 뭐 한 3조 원 정도 규모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발행 규모는 굉장히 작은데 그에 비해서 그 작은 시장 내에서 절대적으로 그래도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리고 RWA 순수하게 RWA 위주의 발행을 가장 잘 해오고 이미 상장까지 이제 된 형태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섹터 전체에 내가 베팅을 한다. 앞으로 정말 무수한 자산들이 들어올 거다 하면은 블랙락의 비들도 선택을 했었고 한 대표적인 세큐리타이즈가 발행의 1등 회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의문이 들었던 건데 네. 발행액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일단 발행을 한번 한 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넘어가게 된 것들은 이제 과거에 돈을 번 거지 앞으로의 어떤 시장의 크기로 잡히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지속 가능한 뭔가 모델은 뭐가 있지라고 했는데 운용을 하는군요. 네. 운용을 하고 이제 그 섹터도 있을 텐데 네. 사실 그 자산은 계속 뭐 발행이 되고 또 폐지가 되기도 하고 뭐 종료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자산 발행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식 기반의 RWA 전체가 한 3조 원 정도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정말 너무너무 작은 수치인 거죠. 그래서 발행만 하더라도 이게 뭐 초기 3년에 바짝 모든 게 발행이 될 것도 아니고 꾸준히 계속 발행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발행으로 나오는 수수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유의미하게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던 금은 사실 발행의 개념은 아닐 텐데 네. 이제 그런 다른 형태의 자산들도 수많이 더 들어온다라고 봤었을 때 시장 전체 파이로 보면은 굉장히 큰 발행 섹터를 가져가는 건 맞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그런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러면은 내년에 뭐 500개가 발행될 거야라는 전망은 있지만 깔고 가는 매출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탱해 주는 게 이제 운용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런 시큐리타이즈에서 잠깐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 가령 금 같은 거를 네네. 지금은 주식 토큰화를 할 때는 보통은 이제 ETF 토큰화를 시도하는 네. 경우가 현실적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금 ETF는 사실 가격 추종을 하는 효과인 거고 내가 네. 투자를 할 때 금의 상승분을 먹겠다 네네. 이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현물 ETF에 그러니까 금 현물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주식 토큰화 그러니까 토큰화 상품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것도 여기서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지금은 그 시큐리타이즈에서는 그쪽보다는 주식 쪽으로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RWA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한 20조 정도 규모로 되어 있는 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국채 기반의 네. 것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신용 관련된 상품들이고 또 이제 금이나 은 같은 상품들이 있는데 여전히 뭐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딱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시큐리타이즈나 이제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고 있는 형태 중에 하나가 1대1 패깅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주식도 주권 기반으로 하나씩 해서 SEC에서는 뭐 다루고 있고 로빈후드나 이제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는 주로 이제 가격만 이제 미러링해서 하는 어떤 뭐 그 채권 상품 같은 거 형태로 이제 많이 운영을 되는데 시큐리타이즈는 실제로 하나하나씩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형태로는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 주식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돼 있는 상태이고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이제 토큰화된 자산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 토큰을 가지고 있다가 환매를 해줘라고 했었을 때 환매까지 해주는 곳들은 극히 아직은 드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이나 은을 우리 회사에 실제로 보유를 하고 너가 그 토큰을 팔고 만약에 환매를 원한다면 금을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까지 1대1 패깅이 정말요? 되어 있는 형태를 더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 SEC도 그렇고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제 그 토큰 증권을 보고 있는 형태도 그 시큐리타이즈나 코인베이스처럼 실물을 실질적으로 가져가고 보증을 해주고 환매까지 해줄 수 있는 형태를 그냥 미러링을 해주고 있는 형태를 원하고 있지 어떤 권리해서 만약에 이 법인에서 우리 믿어 우리 법인이 책임져 줄게라는 네. 형태면 사실 나는 금을 투자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금의 펀더멘털보다도 그 사이에 하나 껴서 금을 그 자금을 투자한 법인이 망하면 그냥 망하게 없어도 되는 못 받는 거군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는 좀 독특한 이제 파생 상품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네. 더 시큐리타이즈 아니면 코인베이스와 같은 더 제도권화된 곳들이 향후 이제 그런 자산들을 다뤘을 때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갈 용이 훨씬 커지겠죠. 왜냐하면 금만 믿으면 되는 형태일 테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시장은 더 커갈 거로 보고 있고 시큐리타이즈가 거기서 이제 안방마님과 터줏대감 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구체화적인 비즈니스는 아직 없지만 네. 확장시키기 어렵지 않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각국의 규제 자체가 시큐리타이즈의 어떤 영업 모델을 조금 선호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한국에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보더라도 토큰 증권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주권으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을 실제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토큰화하는 그냥 인프라만 달라진 거지 상품 성격이 달라진 건 없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코인베이스나 시큐리타이즈 같은 형태의 이제 발행 모델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금이랑 관련되어 있는 규제가 약간 좀 독특한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을 현물로 살 때랑 음. 또 어떤 조건을 붙여서 살 때랑 부가세가 붙고 안 붙고 뭐 이런 차이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한국은 또 애가 태어나서 이제 100일 잔치 하면 보통 이제 항상, 금을 예. 선물하는 맞죠. 약간 백일 그 반지 이런 거. 정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만약에 온체인으로 금을 100일 반지 때 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 미래가 금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업계에서 워낙 이제 코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이 토큰으로 나오면 돌잡이 때 네. 아기한테 마우스를 집어주고 클릭을 하라고 할까 이렇게 집을 수가 마우스로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하다가 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안 한 게 있었는데 뭐 그런 미래가 올지도 모르겠죠. 토큰화가 된다. 이 상상을 그냥 해보면은 사실 그냥 금 한 덩이를 토큰화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되게 유명 아티스트가 만든 네. 어떤 형태의 금 있잖아요. 뭐 그게 아트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또 토큰화해도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상용화가 될 확률이 있나요? 상용화가 될 확률은 있는데 네. 그 오히려 이제 말씀 주셨던 그런 뭐 미술 작품, 뭐 저작권 이런 것들이 많이 됐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유의미하게 성장을 하지는 못했고 글로벌에서 지금 RWA 시장을 가면 제가 몇 주 전에 그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역으로 가장 안정적인 자산부터 들어와서 쌓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네. 국채가 들어오고 금이나 은 같은 게 들어오고 그냥 아주 저금리의 어떤 신용 상품들이 먼저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거 위주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 주신 것들이 아이디어성은 있지만 대부분 현재는 그 거래까지는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거래는 그럼 왜 어렵냐라고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이 그 뭐 금, 은에 대한 뭐 RWA 자산들 그리고 국채 RWA 네. 자산들은 사실상 2차 거래가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 투자자들의 성격이 내가 이걸 투자를 해놓고 거기 이자를 해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다의 집성이지. 그리고 내가 환매를 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시장에서 이거를 애초에 팔 생각도 없고 네. 판매를 하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내가 굳이 왜? 라는 생각이 있어서 RWA는 사실 아직 2차 시장이 그 유통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2차 시장이라는 거는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시장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발행사한테 직접 투자해서 그냥 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그렇죠. 예. 그 다른 투자자와를 넘겨봐 주는 형태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말씀 주셨던 조금 더 시장에서의 그 가격 형성이 되는 미술품이라든가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은 무형 자산들은 네. 아직은 들어오기에는 좀 시장 환경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아,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다시 세큐리타이즈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로빈후드랑 세큐리타이즈랑 굉장히 유저랑 뭐 유저들의 투자 규모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다를까요? 시큐리타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발행 영역을 먼저 가져가고 있고 제도권에 특화되어 있는 형태가 돼 있다 보니까 투자하는 곳들은 많지 않습니다. 만 수십 군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실제로 한 수천억, 한 3천억 넘게 3, 4천억 정도 규모의 그 자금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 로빈후드는 지금 한 30만이 조금 넘는 수준의 유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군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네. 그리고 이 숫자가 어떤 숫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전체 최근에 로빈후드가 들어오고 나서 그 실물 자산의 이 그 RWA 계좌가 100만 개가 처음으로 돌파를 했는데 그중에 와. 30 몇만 개를 그 로빈후드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만들어낸 거니까 계좌 수는 정말 많이 늘었지만 네. 또 반대로 실제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계좌당 평균 금액을 보면 10만 원대, 20만 원 정도 그 사이기 때문에 아. 금액은 굉장히 소액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네. 유저는 들어왔지만 아직 시장이 크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도 같습니다. 아직 시장을 잘 모르니까 처음에 한 요 정도로 해봐야겠다 하고 좀 태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아까 스테이블 코인 전체 유저가 전 세계적으로 한 2.7억 명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0.4% 정도로 굉장히 아직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네. 주식 시장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WA 시장이 정말 크기 위해서는 2차 거래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2차 거래에 대한 유동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큰 금액들을 애초에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거고 이건 뭘 기다려야 되나 결국 규제가 풀려서 증권사나 이런 수많은 큰 창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르고 그에 대한 안전성을 예탁을 하고 개인들이 지갑 사용에 익숙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제 계단형으로 한 번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2차 시장이 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원인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뭐 지금도 보면 이게 암암리에 네. 사실 암암리라고 하기에는 일수 대출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신용 대출이죠. 네네.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매일 가서 이제 독촉을 하는 약간 그런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융이라는 것의 이 어떤 형태가 네.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그래도 금융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이게 관주도의 금융, 중앙화된 금융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돼 있고 그 뭔가 사금융 이런 쪽은 오히려 좀 그렇죠. 예, 좀 지구화되어. 되게 원시적인 느낌이 네네.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RWA를 할 때 온체인에서 담보를 잡아주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고 서비스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일종의 또 개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예전에 이미 좀 그 뭐 규제나 여러 부분 때문에 작아졌지만 우리나라에서도 P2P 대출이 이제 되게 활성화된 그렇죠.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문제는 결국에 요즘 뭐 그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금융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개인들이 따져보고 들어가지만 잃었을 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디까지 잃을지 그걸 어떻게 방어해질지에 대한 그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내가 이걸 담보로 했을 때 이거 해서 어떤 형태의 뭐 대출을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적 가능성과는 또 별개로 내가 만약 이 부분을 얼마나 어떻게 잃었을 때 그걸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 건지, 그걸 내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때 어떤 보호 장치들이 있는지, 이게 뒷단에서 마련이 돼야지 앞에 이제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서 그 역시도 사실 시간이 꽤나 좀 걸리는 작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네. 그때 P2P 대출이 굉장히 안 좋게 끝났거든요. 음. 대부분이 아마 시중에 있는 맛집에 매출 채권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한 8%에서 12% 정도로 네.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됐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맛집이 망하면서 돈 다 떼이고 끝났어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는데 네. 그때 그래서 소비자 보호가 전혀 안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 네. RWA 같은 게 다시 오면 사실 그때는 RWA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런 대출이 만들어져서 성행했었잖아요. 네.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온체인이라는 특성을 잘 이해하면은 제한적인 형태로는 훨씬 더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 놓으면은 내 은행 이 돈을 굴려서 활용하는 거는 다른 중개자가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내가 내 자산을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면 스프레드를 가져가거나 신용 뭐 검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용해주는 게 개인분들이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전문화된 영역들이 디파이라는 형태, AI 에이전트라는 형태로 온체인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온체인에서 그러니까 뭐 맛집 매출 채권은 이제 디지털이 아니라 이제 현물 세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매출을 정말 여기로 환원을 시키냐, 돈을 넣었냐, 그게 뭐 재료값을 이만큼 쓴 게 맞냐, 이런 따져야 되는 그렇죠. 넌 디지털 영역이 많아서 어렵겠지만 금융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폐쇄된 환경 내에서 보장이 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개인이 내가 유동성만 제공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형태의 P2P 대출과 같은 디파이는 어떻게 보면 개인분들한테 훨씬 더 통제되고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관리가 되는 형태의 어떤 그 대출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반대로 투자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정화된 관리가 되는 상품들의 등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어제 그 솔라나 한국 대표 이성산 대표님이 나오셔서 이제 RWA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쭤봤던 게 최근에 실제로 좀 외국의 프로젝트들이랑 얘기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아마 솔라나 한국 대표니까 솔라나 쪽에서 대화가 되고 있는 걸 얘기해 주셨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해외에 한국 상품을 RWA 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뭘 한다는 거죠? 했더니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을 예로 드셨거든요. 요런 방식이 앞으로 한국에서 뭔가 RWA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류가 될지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이랑 또 다른 포인트를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기술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없던 수요를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 측면에서도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DR 형태로도 뭐 다뤘다가 이제 뭐 미국에 상장되고 이런 걸 갔는데 한국의 뭐 K-팝 뭐 아니면 게임 아니면 뭐 요즘 뭐
뭐 K 컨텐츠 등 유행하고 있는 어떤 특정 섹터들은 애초에 글로벌 수요가 있으니까 네. 그 수요를 더 싸고 효율적이고 쉽게 해주는 형태의 온체인 파이낸스가 들어오면은 그에 대한 수요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애초에 니즈가 없었던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온체인이 아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온체인 파이낸스는 기존에 높았던 허들을 낮춰줘서 수요가 있었던 걸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없던 수요를 만들어내주는 형태의 기술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건 지난 한 10년 정도가는 크립토 내에서 수많은 테마가 나왔지만은 유지됐던 것들이 없었던 거는 그 왜 자꾸 없는 수요를 만들어내냐, 왜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이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너네는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냐라는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관점에서도 금융에서도 이제 앞으로의 성장은 애초에 수요가 있었던 거를 더 확장시켜주고 더 싸게 확장시켜줄 수 있는 그 문턱을 낮춰주는 형태로 많이 작용을 하는 거를 보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국이 더 메이크센스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네. 따져보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창의성을 좀 내려두고 일단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이 RWA 시장 세계에서는. 네, 창의성을 너무 많이 발휘했던 업계였기 때문에 이제 창의성은 좀 내려놓고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따지게 되는 게 이제 앞으로의 변화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사실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아주 명확하진 않잖아요. 지금 정해진 거는 토큰 증권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방침 정도가 좀 이제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좀 열려 있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 국내 RWA 시장이 실질적으로 언제쯤 열리고 어떤 형태로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국내에서의 RWA 시장이 국내에서 먼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냐 하면 네. 국내에 저는 뭐 SK,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K-팝이나 컨텐츠 게임 이런 것들도 그렇고 글로벌화된 상품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삼성전자가 상품은 아니지만 이제 금융 상품으로 보면 삼성전자 주식은 상품이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의 유의미한 자산들이 아마 글로벌한 이미 레귤레이트가 되고 있고 제공이 가능한 글로벌 인프라나 서비스들 형태에서 많이 발행이 되는 게 가장 먼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극단적으로 보면 한국에는 유의미한 주식이나 상품들을 한국에 있는 금융사들이 소싱을 해서 그거를 유통시키고 발행 유통시킬 수 있는 글로벌 뭐 세큐리타이즈가 됐던 아니면 다른 거래소가 됐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거래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좀 활성화가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사이에 한국에 있는 규제가 만들어져서 한국에서도 서비스나 플랫폼 차원에서의 그 역할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똑한 개인분들은 아마 뭐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해외에서 제공이 되는 곳들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투자를 하실 거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분들의 노출은 한국에서의 유통보다는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니까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최근에 재밌는 질문 하나 받았던 게, 뭐죠? 저희가 이제 RW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 드디어 시큐리타이즈 내가 샀다 음. 라는 문자를 누군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샀어?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되게 재밌었는데, 한화그룹에서 투자 들어가서 대주주 되는 걸 보고 샀다는 거예요. 아. 우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얘기는 거의 영향을 못 줬고, 네. 한화가 네. 샀기 때문에. 이게 뭔가 되고 있나 보다라는 느낌 받았대요. 아,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네, 들어가지 이렇게 않았겠느냐 대주주가 뭐 약간 되고. 이런 생각인데,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건 투자 권유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요런 어떤 그 계기가 될 만한, 그러니까 어떤 뭐 RW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뭐 기업이든 아니면 규제든 뭐 이런 측면에서 이게 조금 더 뭔가 한 단계를 차원을 넘어섰다라고 할 만한 그런 계기가 예상되는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기가 어떤 상품 측면에서 아니면 상품 측면이든 네. 아니면 이제 뭐 제가 예로 들었던 거, 아, 이제 네. 한화에서 네네네 대주주가 됐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라든지. 네. 저는 그 시큐리타이즈가 되게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다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우리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일찍 살 수 있었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 리테일 시장은 생각보다
그냥 숫자로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업비트 같은 거래소도 그냥 확 떠버렸었고 하면은 네. 그냥 그 가치가 증명이 되는데 기업은 밸류 캡처링 시기가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훨씬 길기 때문에 시큐리타이즈가 한화가 투자를 했구나. 어떤 뭘 했구나가 어떤 결과적인 매출 숫자로 잡히기 전에 초기에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큰 파트너십 체결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서 초기 사업 모델이 말이 되는 상태에서 얼마나 초기에 몇 가지가 증명이 되는지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기관 시장에서 훨씬 더 봐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런 그 큰 투자 기회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만약에 찾아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팔로업 투자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로업 투자가 뭘 그러니까 이제 한화에서도 시큐리타이즈를 한 번에 다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예전에 투자를 한 번 했었고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추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럼 초기에 투자했을 때는 뭐 기업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팔로업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밸류는 이미 올라가 있는 건 있겠지만 그 내에서 다시 한번 깊게 첫 투자를 통해서 인볼브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검증을 했는데도 해볼 게 더 있다라는 상태에서 팔로업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 투자자가 여러 차례 맞습니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뭔가 네. 검증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 네네 이게 그냥 코인이라고 하면은 매출이 안 난 상태에서는 그걸 좀 보는 게 어렵겠지만은 이와 같은 주식 기반의 어떤 매출이 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런 팔로업 투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잘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잘 될지는 모르죠. 사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뭐 저는 좀 재밌었던 게 네.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뭐가 마음을 움직였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지표 그런 네. 것들은 좀 따로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죠. 네. 네. 오늘 그런 어쨌든 것 팔로잉 같아요. 투자라는 또 새로운 용어 네. 네. 후속 투자. 후속 투자 뭐 네. 뇌리에 깊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주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